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 많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깨알같이 설명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쓴 시,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응답한 시, 또는 부인이 쓴 시, 남편이 응답한 시들이 이 집에는 여러 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가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향을 결심했고 집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정말 귀향을 완료하죠. 그럴 때에 송덕봉이 남편에게 이런 시를 써줍니다. 임금님의 은총이 더욱 깊어진 이때 벼슬은 왜 버리셨소? 벼슬 버리셨으니 숲속에서 정신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가득한 상자는 제 바라는 바 아니랍니다. 새로 지은 집과 맑은 시내가 유일한 보물이죠. 그래서 살림도 잘하는 이 유능한 송덕봉이 남편들로 돈 벌어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공부나 잘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신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자연 속에서 책이나 열심히 읽으셔. 이렇게 부탁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이추는 아내에 대한 의존, 의지 또는 의존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읽어보면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할 적에도 집에 가면은 조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다 조잘 얘기를 해요. 조잘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그럼 제자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다 얘기를 해요. 낱낱이. 그러면은 아내가 조정 일에 대해서도 베갯머리 송사를 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럼 또 남편이 그걸 또 일기에다 적어요. 성실한 남편인가요? 그 이제 이 송덕봉은 학식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서재를 만들 적에도 기획도 아내가 하고 남편은 책이 10,000권 서적에, 그러니까 실제 10,000권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수천 권의 책이 있었겠죠. 대학자 의식이니까. 그런데 막상 어떤 책을 보려고 그러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남편이. 그러면 누가 출동을 해야 돼요? 아내가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의 도서관장이에요. 남편이 필요로 하는 책도 잘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몽구 분주라고 하는 책을 유이춘이 편찬하거든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여기 적었습니다만 본래 몽구라고 하는 책은 중국 역사상의 주요 인물들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속편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라든가 관직명이라든가 인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석을 붙이도록 임금님이 요구를 했죠. 그때도 송덕봉이 남편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한자 어휘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일러주고요. 하여튼 협업을 많이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협업을 많이 해서 이 남편 유이춘이 일종의 사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단어장이죠. 그런데 그때도 또 언해 작업을 할 때도 우리말로 옮기는데 그때도 아내의 도움이 컸다고 그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남편이 서울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적에 아내는 고향에 있었죠. 그때 부부가 지금 3개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이에 아내에게 아마도 2번 편지를 한 것 같습니다. 2번 편지를 한 내역은 내가 아무래도 혼자서 서울에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첩을 하나 두고 살면 안 될까? 라고 아내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자, 여러분 허락하시렵니까?
송덕봉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송덕봉은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아주 남편을 아주 비판하는 날카로운 편지를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유이춘의 일기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20년쯤 전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적에 그 편지 내용을 어느 여름 저녁에 시민들 앞에서 독일말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16세기에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대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한문으로 썼지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식의 편지를 썼어요. 보내주신 편지, 남편의 편지죠.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대가 제게 얼마나 관대한 척 하시는지를 짐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 군자는 항상 스스로 법도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의 사소한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현께서 가르치신 바일 것입니다. 근데 너는 뭐야? 그거죠.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한 사나이가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 실천에 옮기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나한테 생색내는데 그럼 못 써. 그런 말이죠.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탐욕스럽고 잡된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서 마음이 지극히 맑다면 이미 군자가 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아니야 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꽉 막힌 규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그대가 관대하게 대해줬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남편이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남편은 아마 치사하게도 공시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처갓집에도 잘했고 자기가 아내에게도 잘했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남들도 다 첩을 두고 사는데 나도 첩 하나 두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그저 서너 달 동안 첩을 안이 두고 홀로 지내셨다 하여 마치 그 덕이 넘치는 것으로 자부하며 그렇게 뻐기시는 것인가요? 라고 했어요. 너는 3개월이지만 나는 18년도 참고 지냈다. 이 바보야.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지금. 아시겠죠? 너는 우리 아버지 비석을 세우는데 네가 공헌했다고 떵떵거리지만 나는 너 아버지 어머니 다 혼자 모셔서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고 제사 모셔서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대는 정말로 나의 호감을 크게 살 만한 일을 하셨다고 믿으시는가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선조 3년 1570년 6월 달의 편지인데요. 이때 이제 송덕봉의 나이는 50세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보다 당연히 나이가 5살쯤 더 많았고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남편이 꼬리를 바로 내립니다. 남편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덕봉도 바로 행장을 차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뭐 살림이고 뭐고 이제 모르겠다. 남편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지.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첩을 두려고 했던 남편의 시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적어도 3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3가지.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조선시대야 남자 중심 시대인데 남자가 첩을 두거나 말거나 지 맘이지 그거 뭐 그게 아내하고 상의할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첩을 둔 남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둔 거는 거의 대부분 시한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에 첩을 둔 것도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아내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남편이 첩을 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첩을 두는 걸 왜 허용했을까요? 그거는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남편에게 허용을 했던 겁니다. 가령 어떤 사정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남편이 멀리 벼슬을 가서 생활이 매우 불편한데 내가 직접 챙겨줄 수는 없다. 그러면 거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알아서 지내라. 이런 정도인 거죠.